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더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 일본이 2살이나 어린 팀으로 나섰기 때문에 훨씬 더 느껴지는 충격파가 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부터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의 평균 연령 한국이 22.3세고요. 일본이 20.4세입니다. 그건 2살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아시안컵에서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나선 팀이었고 일본은 파리올림픽에 데뷔한 팀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막상 경기를 봤는데 저 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 연령대 2살이면 꽤 크잖아요. 네. 뭐 숙련도, 뭐 체력, 기술, 뭐 무엇 하나 우리가 앞서는 게 없었습니다.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한데요. 점유율이 앞서긴 했어요. 근데 불필요한 플레이가 많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한국은 12개의 슛으로 유효슛 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환율이 16.7%밖에 안 돼요. 조별리그 포함해서 4경기 전환율 보니까요. 이번 대회 참가한 팀 중에 탑 10에도 못 들더라고요. 일본은 반면에 15개의 슛으로 유효슛 9개, 60%. 이게 왜 중요하면 일단 골대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 골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크로스가 좋았냐? 한국 18.5%, 일본이 33.3%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킥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강인도 10개의 크로스를 시도해서 단 1개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했거든요. 공중볼 경합도도 6대4로 밀렸고요. 파울에스에서도 밀렸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경기를 떠나서 뭐 투지, 뭐 적극성, 파이팅 뭐 이것까지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히트맵 같은 거 보면은 상대 박스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진짜 벽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진짜 오히려 일본이 한국 같았다. 예, 저도 경기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카톡이 많이 왔는데 8번 선수 제외하고는 일본스럽게 볼 안 쳤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물론 전술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투지 넘치는 경기 자체가 안 보였다라는 뼈아픈 지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J리그에서 한국 선수를 덜 찾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라고 할지라도 상대 수비수랑 싸워주고 대표적인 황의조 선수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 특징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선수 일본에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공 예쁘게 차는 선수 더 많다 일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 간 선수 중에 못 뛰는 선수도 비슷한 이유에서 못 뛴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 경기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왜 졌냐?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황선홍 감독이 생각이 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이제 벤치 앞을 서성일 때도 뭔가 딱 고민이 많아 보이는 맞아요. 그런 표정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꾸 변화를 줬잖아요.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상대 맞춤, 뭐 전술 맞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기 축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오는 것도 이제 변화를 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맞아요. 예, 이번 대표팀은 뭐 제대로 평가전 치르지 못하고 그리고 뭐 엄원상, 이한범 이런 핵심 선수 빠진 것 물론 또 감안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이 자기 축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뭐 소집 시간도 그렇고 멤버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홍이 도대체 황새가 무슨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변화를 택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전에 나타났지만 뭐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아예 컨셉을 바꿀 게 아니고 그 한 자리에 좀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선수를 넣어서 미리 준비한 어떤 전술을 꺼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컨셉을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뭐 고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윙어로도 뛰었다가 공미로 뛰었다가 뭐 수미로 뛰었다가 맞아요. 이강인 선수는 조별리그에서는 또 수미까지 내려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맡겼다가 이번에는 거의 공격수처럼 올려서 패스시키고 그리고 조영욱을 선발로 썼다가 교체를 썼다가 이렇게 컨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흔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옆에 누구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축구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를 잘하는 내 플레이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서로 이제 공을 주고받고 좀 좋은 플레이를 하지만 처음 보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현석과 고지현이 둘이 나란히 섰을 때 과연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선발 라인업이 좀 의아했고 사실 그런 게 부분 전술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양현준, 김현우 같은 선수들도 조별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이제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다가 이날 좀 뭐
부상도 있었지만 물론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할지도 좀 사실 조금 미지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양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에서 그나마 뛰고 있지만 김현우는 아예 이제 기회도 잡지 못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그렇죠. 경기를 뛰지 네. 못했던 티. 이 선수에 대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야, 경기를 진짜 못 뛰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경기력이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 또 실점 장면에서도 쉽게 벗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감독이 경기 후에 얘기를 했죠. 경기 컨셉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약간 이 선발 라인업만 봐도 전반은 조금 버티고 이제 후반에 좀 몰아치려는 좀 경기를 길게 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전반에 너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한국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는 감이 있고 후반에 뭐 오세훈, 조용기 들어왔어도 분위기를 전환시키긴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게 본다는 전술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23세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극강의 전력입니다. 거의 브라질 같은 그런 팀이라고 봐도 되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길게 보는 전략은 일단 약체들이 우리나라와 할 때 쓰는 전략이지 우리가 뭐 한일전이고 다른 팀이랑 할 때 쓰는 그런 전략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90분을 바라보고 어떤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뭐 45분 내지는 뭐 30분 이렇게 바라보고 뭔가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컨셉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었던 거는 그건 굉장한 패착이 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선수 선발에 있어서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A매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각 팀이 차출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뽑을 때 황선홍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분명히 뽑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 각 팀별로 이제 뭐 몇 명을 뽑고 이런 걸로 차출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여기 조영욱이랑 뭐 이한번 뽑았으니까 이태석은 안 뽑는다. 뭐 이런다든지 백전범도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소집 날짜 자체가 5월 31일까지 경기를 치르고 뽑아갔기 때문에 네. 아예 준비한 게 현장 가서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발을 맞춘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황선홍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좀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압박이 좀 컸는지 매 경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갔다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다음 대회들도 남아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선발을 그 스쿼드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선수가 너무 많아요. 엄지성, 뭐 박정인, 정상빈, 뭐 양현준, 또 만약에 엄원상 있어도 엄원상 선수까지 이렇게 뭐 발 빠르고 자꾸 발 빠른 선수, 뭐 스타일은 또 그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뭔가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때는 뭔가 무명의 뭐 대학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경기는 K리그 많이 못 뛰지만 이 친구는 우리 팀에 꼭 있어야 돼. 이런 선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K리그에서 최근 1, 2년, 2, 3년 동안 가장 잘하는 그 연령대 그런 선수만 이제 골라서 뽑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끼리 이제 발을 맞춘 적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조직력을 애초부터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게 또 감독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커뮤니티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올린 이제 황선홍 감독 비하인드 풀 스토리 또 다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뭐 잠깐 얘기 드리면 뭐 6명의 후보가 있었죠. 뭐 황선홍 감독도 있었고 조성환, 최용수, 최진철, 이민성, 박동혁. 그 중에서 이제 황선홍 감독과 최용수 감독이 최종 후보에 올라서 결국 황선홍 감독이 선택을 받았다. 이거 옳은 선택이었냐고 묻는데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네. 풀스토리 잠깐 말씀을 좀 해드리면 네. 협회에서도 어떻게 이 내부 얘기를 잘하냐고 고위층이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신뢰하셔도 되고요. 뭐 당시에 뽑혔을 당시에는 뭐 그래도 그 중에는 가장 괜찮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어쨌든 뭐 커리어적인 부분, 이름값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우승을 경험한 감독은 황선홍, 최용수밖에 없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어쨌든 다른 감독들이 뭐 향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중에서 K리그 우승을 맛본 감독은 뭐 황선홍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위에 고위층과 이거 선발하는 이 아래 2선에서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황선홍 감독이 어쨌든 내리막을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 때였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서울, 대전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겪고 있었는데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실패를 반등할 수 있는 무엇이 있냐라는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감안한 선택인지 그렇게 됐었을 때 코치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대표팀 운영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간 것이냐라는 의문을 만약에 누가 던져주신다면 저는 협회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우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높이 평가한 건 분명히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마 황선홍 감독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려갈 거라는 생각도 좀 해요. 한데 저는 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황선홍 감독에게 너무 많은 것을 협회가 맡긴 것이 아니냐. 사실상 원맨쇼에 가깝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매치 주간에 포함되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팀의 차출에 절대적으로 차출 협조가 필요했었는데 협회가 이 협조 있는 데 있어서 황 감독한테 다 놔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물론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황 감독이 혼자서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조 풀어야 되고 읍소하고 말씀드린 대로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팀에 3-4명이 필요한데 또 안 돼?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2명 고르고 저쪽에 맞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 자기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훈련 자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연맹에다가 23세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23세 이하 규정을 좀 22세 규정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경기만큼은 저희가 미리 선수를 선발해서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뜻도 전했는데 어쨌든 연맹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어줄 의무가 없고 왜냐하면 각 팀에서 차출을 안 해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사실 많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판곤 위원장 이후로 지금 협회가 다시 또 기술 파트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고 이용수 국대표 선발 위원장이 새롭게 선임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치러진 첫 번째 대회인데 과연 협회가 황선홍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지원을 해줬냐. 뭐 이 과정에서 뭐 선수 차출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벤투호랑도 겹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는 확실한 100%의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건 저는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얻은 결과에 대한 거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도 이 U23 아시안컵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처럼 그 올림픽이 있는 해에 이게 올림픽 예선전이다를 겸하게 됐을 때에는 각 팀들도 이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혹시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협회도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예전에 김봉일 감독 시절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열렸던 대회고 차출도 제대로 안 됐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시즌 중에 이렇게 대회가 또 열렸을 때 23세 이하 월드컵 아시안컵은 협회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감독에게 맡기고 방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 협회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룰을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황선홍 감독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 봤지? 연령별 대표팀과 스타 플레이어 감독은 맞지 않다. 요거는 조금 저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또 일본 그 오야 고 감독은 가시마를 이제 아침 우승으로 시킨 어떻게 보면 좀 네임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선임돼서 이제 1년 가까이 팀을 이끌면서 지금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이제 올라간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팀에 오는 선수들이 이제는 그 꼬꼬마들이 아니고 이제 프로 선수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프로 팀을 맡아본 감독이 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뭐 스타 플레이어는 대표팀 감독 안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황선홍이라는 지도자 자체를 평가해야지 이게 스타 플레이어 그쵸.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둘 필요는 없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하긴 했지만 대표팀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였거든요. 과연 대표팀을 계속해서 지도할 만한 지도자인가 그 운영 방식이나 지도 방식 혹은 뭐 전술 같은 게 현대 축구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평가 기준으로 어떻게 협회가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일전 보면서 더 크게 든 걱정은 어떤 대표팀의 플랜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선수 중에는 이제 99년생
이 선수들은 누굽니까?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고 이제 뽑은 선수들입니다. 원래 아시안 게임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올해 열리기로 돼 있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 가능 연령도 02년생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어떤 그런 색깔이 맞아요. 있고, 그거 커요. 네, 그리고 일본은 작년에 이제 감독 후보 감독을 바꿨는데 그때 아예 21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 규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제 오이와 감독을 꼽았는데 그때도 이제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목표는 3년 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목표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3년 플랜을 지금 가동을 한다.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맞지만 어떤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가 도쿄올림픽에서도 좀 봤듯이 뭐 아시안 게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걸 보면 뭐 연속성이 있는 대회라고도 좀 볼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이면 또 아시안 게임 이후에 다시 좀 리프레시를 또 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리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올림픽까지 과연 또 어떤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컨셉에 대한 이도저도 아닌 팀이라는 거에 말에 제가 굉장히 지금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황선홍 감독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21세 이하 선수로 나갈까라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도 그거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뭐 좀 고민 상담도 하셨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황선홍 감독이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물론 파리 올림픽까지 가겠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성적을 보고 거기서 중간 평가를 받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연기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감독이 4년간의 보장받은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홍명보 감독처럼 과거에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땄을 때처럼 아시안 게임 21세를 확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못하면 욕 먹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자기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표팀 특히 이 연령별 대표팀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물론 이 항상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다른 나라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이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 다시 이게 웃겨진 게 이번 대회 나왔던 선수 중에 내년에 만약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1년 플러스 1이 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예선을 뛰었기 때문에 그 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플러스 1이 되더라도 그대로 출전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시안 게임은 예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오래 뛰었을 수 있는 연령별 선수들이 내년에 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조영욱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뛰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다 내년을 생각하고 내후년을 생각하면은 의미 없는 시합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접근을 하고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아주 크지 않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이 대회가 주는 어떤 뭐 성과라든가 뭐 당초에 그래서 계획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번 대회를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전초전으로 삼아서 여기서 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대회 그 아시안 게임까지 출전시키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짜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다 무마가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양현준이라든지 물론 늦게 뽑히긴 했지만 몇몇 선수들은 또 향후를 그림을 그리면서 또 뽑고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축도밥도 아닌 팀이 돼버린 게 좀 이번 대회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감독 뭐 협회 얘기했으니까 이제 선수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일단 선수 개개인의 실력 차가 일본과 더 벌어진 게 아니냐. 예,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어제 경기 컨셉도 좋고 베스트 다 나왔어도 저는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좀 이기긴 어려웠을 거라고 공감. 예, 저 봅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이규혁이 후지호에게 벗겨지는 장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즈키 유이토 드리블에 속수무책으로 두세 명이 털리는 모습 그리고 김현우가 마지막에 스즈키 마크에 실패해서 세 번째 골 내주는 장면 이게 결국은 개인 기술입니다. 뭐 축구가 팀 스포츠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개인 맞대결에서 이기지 못하면 팀 전체가 어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양현주 선수 어제 이제 통통 튀는 활약을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12번의 볼 경합 상황에서 9번이나 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할 수 있고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일본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준우승의 발판을 놨던 선수인데 3년 사이에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성장했나 좀 확실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헤더 장면만 봐도 차라리 2년 전에 어떤 23세 아시안컵에서는 그거보다 좀 나은 몸 상태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브라질이랑 맞대결 펼쳤던 경기 있는데 네. 그때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던 게 바로 오세훈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한국 축구의 뒤를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뒤를 이을 선수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는데 시미즈 이적이 확실히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 김현우 선수도 굉장히 지금 경기 계속 못 뛰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연령대 선수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고 굉장한 성과를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 뭐 그 이강인 선수도 지금 생각보다 못 크고 있고 네. 지금 엄원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지금 폼이 다 죽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K리그에서 꾸준히 뛴 선수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온전히 그 실력을 다 보여줬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맞아. 이게 K리그에서 우리가 뽑았던 선수들이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오세훈이나 김현우 같은 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게임을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못 뛰어서 일본이랑 차이가 있다라는 말에는 사실 저는 좀 어폐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선수들이 K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을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좀 더 걱정입니다. 일단 뭐 대표팀도 이제 요코하마 가서 0대3으로 패했고 뭐 17세 이하 대표팀이 패한 거는 그렇다 쳐도 이 선수 연령대의 선수들은 앞으로 뭐 5년 길게는 뭐 8년, 10년도 이제 계속해서 한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주요 연령대잖아요. 근데 요렇게 시작을 요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도 과연 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살짝 그게 뭔가 자신감에 좀 결여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축구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볼을 잘 찹니다. 네. 그 아마노준 선수를 봐셔도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쟤는 저 정도 잘하는데 대표팀에도 못 들어가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많은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평균치는 우리보다 확실히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아주 특출난 선수를 앞세워서 일본과 격차를 줄이거나 혹은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 점수를 내보면 일본 선수들이 훨씬 좋은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우리도 최근 들어서 이제 유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정한 규격의 일정한 능력의 선수를 뽑아내기는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기준 능력치는 일본 선수들이 조금 더 높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일본이 투자를 한 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결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연령별 대회에서 일본한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유스 시스템 혹은 선수들 개인의 성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좀 아쉬운 부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우리가 언제까지 천재들한테만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네. 또 나오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슷하게 차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초 슈퍼스타들이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이 어디서 또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진짜 우리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일전 0대3 결과는 일단 빚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뭐 많은 팬분들은 지금 황선홍 감독과 지금 대표팀을 욕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당연히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황선홍 감독도 이번 대회를 좀 복귀를 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황새가 무슨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에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확실한 컨셉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